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원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느낌이네요. 그래요? 그쵸? 어제 못 뵈서 너무 아쉬웠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는 3거래 연속,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2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식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당잠사 하루 쉬어간 사이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이 발언 하나가 그렇게까지 매파적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빠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수익률 다시금 요동치고 있고요. 거기다가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조했습니다.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2배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부분이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에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산업 생산도 정체가 예상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깨고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견고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실까요?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은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죠. 10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강달러가 나타나고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WTI 원유 선물 소폭 상승하면서 72달러 후반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3월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확률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각국의 연준의 의지들이 이렇게 현재 시장에 베팅하는 확률까지 내려가는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은행주들은 실적 발표를 이어가고 있죠. 찰스 슈왑 순이익은 상회했습니다만 영업이익 면에서 하회했다라는 발표에 1.3% 하락 마감했고요. 보잉사는 항공기 기체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70여 대가량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40대 검사 완료된 상황이고요. 다만 서비스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왔습니다만 주가는 1.3%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좀 기대서라도 지수의 상승을 바라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S&P 500 11개 업종의 전반적인 상황들 살펴보게 되면 간밤 오른 거는 빅스 지수뿐이었습니다. 빅스 지수는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메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나마 좀 암호화폐 종목들이라도 올라준다면 시장에 숨통이 트일까요? 그런데 ETF 현물 출시 이후에 오히려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심지어 암호화폐 가격까지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의 우세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섹터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인데 그중에서도 태양광 섹터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종목들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간밤에는 13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부진한 모습을 상당히 크게 보여줬고 다만 시장에서 20년물의 인기는 원래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 함께 보시죠. 지표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다이먼 회장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순 없다. 다이먼 회장의 발언은 경제가 그렇게 쉽게 연착륙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12월 소매 판매 지표 이전치 대비 2배나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실 신용카드 부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사실 경제 자체는 탄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뇌관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매 판매의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유소 쪽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구나 전자제품 쪽에서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전자제품이라던가 가구라던가 크게 돈을 쓰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이 소매 판매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판매 지표 그리고 모기지도 모두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과연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성공시키게 될지는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요. 베이지북 발표도 있었습니다. 대다수 지역의 경제 활동에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베이지북에서 확인이 가능했고요. 다만 제조 활동이 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옵니다. 어제 뉴욕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쇼크로 나왔었죠. 이 부분과 함께 연관지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특히 10년물 다시 4% 위쪽으로 올라온 지 좀 됐습니다. 2년물 수익률이 특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3% 넘게 올랐는데요. 자, 지금 장기물의 국채금리 수익률을 끌어올린 것들은 월러 이사의 발언,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 그리고 다이먼 회장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함께 경계해야 된다는 발언 등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지표까지 견고하게 나오면서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까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시장의 탈출구를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될지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자, 지금 전기차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상당한데요. 테슬라의 올 한 해 들어서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무려 13% 빠졌습니다. 리비아는 20%, 피스커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고요. 리튬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에버말 같은 경우는 17%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투자 의견 하향이 줄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IB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되고 유럽에서도 가격 하방 압력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전기차 업체들에는 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에버말 같은 경우는 인력 감축을 단행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보통 인력 감축이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자본 지출이 줄어들고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주가도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어제 오전 11시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산과 투자 면에 있어서는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부동산 면이 여전히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경제 성장률도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2월에 춘절 그리고 3월에 양해가 있다라는 점인데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중국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경제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상당히 불안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지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 언제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이제 시장 정리하다 보니까 그 눈덩이가 떠올라서 스노우볼이라고 제목을 잡아봤거든요.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어 봤어요? 전 지금도 만듭니다. 그렇군요. 가장 최근에 언제 만들어 봤어요? 지난번에 눈이 주말에 펑펑 내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연초쯤이었던 것 같네요. 동심을 안고 있는 해외 앵커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눈사람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은 눈덩이를 이렇게 굴려보면 점점 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경제적 용어로 스노우볼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죠.
보통은 긍정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워런 버핏이 자주 표현했던 내용인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작은 자금으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묻어두게 되면 주가도 오르고 거기에 배당까지 더해져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눈덩이가 점점 커진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 스노우볼 효과가 악재의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작은 악재에서 시작해서 악재가 악재를 부르는 점점 눈덩이가 커지는 악재의 덩어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개장 중계하면서 환율이 장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체크해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환율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 어제 하루 동안만 무려 12원이나 폭등했습니다. 1344원까지 찍게 되는데요.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달러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홍해를 중심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죠. 후티 반군과 미국, 영국, 연합군 충돌 우려인데 지금 속보로 전해지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면 유럽연합까지 가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리전의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면전까지 치닫는가에 대한 불확실성 한 가지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북한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매번 우리는 좀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불확실성마저 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을 겁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유럽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하할 거다. 3월부터 가파르게 떨어질 거다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 연준 위원들도 그리고 유럽권의 인사들, 총재들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죠. 중국 우려가 어제 추가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다 짚어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제 한 10시, 11시경에 중국의 경제지표가 중요한 4가지가 발표됐는데 거의 좋지는 않았죠. 특히 실업률 등은 정말 좋지는 않았는데 GDP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연간 기준, 지난해 GDP 성장률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성장. 이거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처음에는 볼 수 있었는데 셧다운의 사실 기저입니다. 그 전년 복귀를 해보면 특히 이제 중국은 제로 코로나로 모두 이제 봉쇄가 돼 있었죠. 그래서 거의 전체 경제가 마비됐었습니다. 그 기저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 성적표라는 부분도 있었고 내년도는 한 4%대 성장 예상이기 때문에 이 눈높이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수치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강력하게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제 중화권 증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고조되는 모습이죠. 아이오와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공화당 내에 대표 주자를 뽑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외에 다른 인물이 보이지 않죠. 아이오와주에서는 압승을 트럼프가 거뒀습니다. 정확한 그 후보는 결과 발표는 3월 슈퍼 화요일 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윤곽이 트럼프 쪽으로 맞춰진다. 여기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악몽을 떠올리면서 중화권이 더 밀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미쳤는데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그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이 시작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흐름이죠.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 폭보다 우리 원화의 움직임이 더 가파릅니다. 이 각도가 여기까지 여기 지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훨씬 기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움직임보다 원화 가치 하락이 훨씬 더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그 영향으로 코스피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그동안 버텨줬었던 인도 센섹스 지수마저 어제는 2%의 조정이었습니다. 일본만 굉장히 강하죠. 그 와중에 일본 니케이 지수 어제 0.4% 조정에 그쳤습니다. 그 전날 신고가였죠. 34년 내 최대치 행진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심리를 볼 수 있는 지표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죠. CDS 프리미엄 볼까요? 5년물인데 CDS 프리미엄은
우리나라가 부도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 그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차트입니다. 부도 가능성이 높으면 부도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치솟고 국가가 안정적이다 하면 이게 좀 내려가는데 과거에 한 2017년, 18년 이때는 이제 경제 위기론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무디스에서 중국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 CDS 프리미엄이 치솟았고요. 이거 한국 5년물입니다. 그리고 좀 안정되다가 코로나 팬데믹 쇼크 때 다시 한번 치솟았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간 요 구간대. 연준 긴축 강화 경계 심리가 발동했을 때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올렸을 때거든요. 그 후폭풍으로 유럽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때 1대1 패러티까지 붕괴되기도 했었죠. 러우 전쟁은 이때 이제 진행이 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CDS 프리미엄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디일까요? 현재는 여기입니다. 안전 구간이죠. 외국인들은 한국이 부도날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데이터가 좀 짧아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올라가면 불안 심리가 고조된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를 봤을 때는 우리 시장 너무 많이 빠졌다.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대부분의 증권사 레포트를 다 봤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는 많이 빠졌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코스피 20일 이격도는 95% 하회입니다. 이게 단기가 많이 빠져서 이격이 벌어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코스피 차트 1년 차트입니다. 보시면 요 과거 10월 31일에 저점이었고 회복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밀리는데 현재 레벨단에서 PBR, PER, ADR, RSI 다 계산을 해서 좀 놨는데요. 플러스 12W는 12개월 후행 PBR이고 이게 선행 PBR, 후행 선행 이렇게 PER까지 다 계산을 해봤는데 모두 거의 이제 청산가치 밑도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이건 너무 과하다, 많이 밀렸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ADR도 80% 미치면 이제 과매도 의미하고 RSI도 30 지금 밑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좀 기준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여기 이 정도 밸류에이션까지 내려간다면 바닥을 잡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 지난해 10월 31일 코스피 확 밀렸을 때죠. 이때 보면 PBR, PER 모두 요 정도 수준. 그래서 현재 레벨, 현재 코스피에 대입해서 다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밸류 상황으로 보면 2352선,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 밀리면 그래도 지지는 나온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밀리면 그래도 시장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 공통된 목소리인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승을 이끌 만한 트리거가 있나?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물음표를 달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시장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그래도 이제 트리거로 작용할 기대 회로를 좀 돌린다면 이게 꼽힙니다. 중국 깜짝 금리 인하 가능성 높지 않다고는 보는데 다음 주에 발표할 때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돼서 시장이 이제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다행일까요? 이번 주말부터 연준 위원들이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FOMC 열리기 한 2주 전부터 블랙아웃 기간 진입인데 이제 이때가 그래서 좀 그나마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 시작이 됐죠. 지난해 4분기 실적 다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어닝 쇼크잖아요. 미국도 지금 거의 대부분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거로 작용을 한다면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야겠죠. 그래서 볼만한 부분은 SK 하이닉스 25일 실적 발표 때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더 잘 나오면 시장 분위기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요 이제 기업들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밤은 TSMC 대만의 반도체 업체죠. 요 실적도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긴 관점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야 시장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핵심 키워드는 이제 KB증권 레포트 내용인데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걸로 꼽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난해 6월부터 우리 시장에 왕따가 진행이 됐는데 중국 숏 포지션, 일본 롱 포지션, 우리나라는 딱 중간에 껴있죠. 그리고 자금은 일본 증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 증시고 요 근래 쫙 올라가면서 우리는 쫙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자금 빼서 일본 가는 거 아닌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자, 일본과 지금 디커플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산업적으로 경합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일본 엔화 약세와 공급망 재편의 수혜로 수출 데이터 긍정적일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만큼 우리는 수출을 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커플링입니다. 당연한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동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시장 부진 해소 시점은 무엇일까요? 금리의 방향성이 바뀐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작년 말에 FOMC 금리 인하를 언급하면서 이 당시에 코스피가 이 2달간 급등을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11월과 12월 이 2달간의 급등인데 이 기간 동안 아주 공교롭게도 일본 증시는 오히려 많이 안 올랐습니다. 횡보였습니다. 상대 강도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았다라는 걸 힌트 삼아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시간상 저희 개장 중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잠사 여기까지 합니다.